안녕하세요. 격돌 투자 삼국지로 인사드리게 된 김주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됐는데요. 자, 저희 격돌 투자 삼국지는요, 오늘도 이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살아있는 시장 이야기와 또 종목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증시에 대한 이런 갈증들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팡질팡한 증시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들로 이번 시간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시간 이야기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에 이제 궁금증이 많이 생기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는데, 이번 주도 좋은 종목, 좋은 시장 이슈들 같이, 여기 여러 패널들과 같이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밥TV 이현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인사드렸었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지난 방송이 저희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 아시안컵인가요? 아시안컵 준결승하고부터 동시간대 붙어서 좀 시청률이 저조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더 많은 시청자분들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인사를 드리면은, 이현석 대표는 항상 메가트렌드를 추구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제 메가트렌드 종목 안 갖고 나왔다고 좀 뭐라 하셔서, 오늘에는 좀 저희가 메가트렌드로 무장된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방송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슈원의 투자전략팀 김정철 팀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슈원의 투자전략팀 김정철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항상 보여주고 싶었던 게 성장형 가치 투자 전략이었는데요. 성장형 가치 투자 전략이 지난주 하나 나왔는데 채택이 안 됐더라고요, 그 종목이. 네. 신세원설이라고. 네, 근데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할 거니까 꼭 한 주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꼭 그런 종목들 꼭 발굴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종목 매일매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눠봤는데요. 이제 모두 지난주 첫 방송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지난주 무슨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난 한 주, 방송 이후에, 정신없는 좀 한 주였습니다. 사실은 네. 주말에 저희 행사도 있었고, 요새 글로벌 시장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외도를 좀 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요새, 글로벌 시장의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외 상품들에 대한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져서, 저도 그 시장에 좀 참여하면서, 좀 잠 못 이루는 밤을 좀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좀 피곤하긴 하네요. 네, 수익은 많이 났나요? 적당히 좀 뽑았습니다. 네. 끝나고 좀 맛있는 것 좀. 네. 오일 아닌가요, 오일? 네, 지금은 크루드 오일과 골드, 해외 상품들을 이제 주로 좀 매매를 하고 있고, 요새 거기에 대한 니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크루드 오일을 직접적으로 해외 선물 상품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네. 너무 커서 위험하고, 사실 저는 ETF 전략이 어떤가 싶어요. ETF 나중에 코너가 있으면은 한번 원유 ETF 같은 경우 지금 이 상황도 만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매수란 게 장기간 매집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원유 ETF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난주 내내 매매를 하셨다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난주 FMC까지 좀 저희 확인을 프로그램 이 주식 종목은 거의 안 보시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글로벌 시장을 보는 거는 큰 맥락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FOMC 결과를 좀 많은 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예. 네, 넘어가시죠. 예. 네,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새로운 전문가분들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이슈가 된 내용들을 파헤쳐보는 이슈 앤 스캔들 시간입니다. 자, 어떤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흔들었는지 또 앞으로의 증시 방향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 코스피 1950포인트 안착과 코스닥 600포인트 돌파 가능 여부입니다. 자, 먼저 김영철 팀장님, 우리 증시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최근에 유행하는 노래가 위아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는 역시나 좀 밴드에 갇혀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앞전에 외국인들 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상방적으로 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언제 사줄까 그 이제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현물을 쏴댄 게 아니라 연기금 쪽에서 현물을 좀
쏴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아마 뭐 어제 그제 뭐 대부분의 이 증권 관련 뉴스를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증권 TV 쪽을 보시면은 모멘텀 없는 증시에 연기금이 구원투수가 될 것이냐, 뭐 거의 타이틀이 변하지 않는 뭐 그런 타이틀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종목들을 한 이 거래일 정도 그 연기금이 좀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삼성, SDS,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뭐 이쪽인데요. 일단은 정부의 입김이 사실 뭐 연기금에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지배구조 이슈와 실적 이슈가 같이 좀 맞물리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 중인데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미는, 그러니까 뭐 배당 관련 이슈나 아니면 지배구조 관련 이슈들 종목을 좀 많이 샀다. 그래서 사실 연기금이 이게 좀 올바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지수를 뭐 끌어올린 건지 아니면은 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건지, 물론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만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는 이제 물려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이 조선, 건설 뭐 이쪽에서 이제 강하게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는 쇼커버링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다.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가기에는 좀 리스키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연말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윈도우 드레싱이나 아니면 쇼커버 이게 같이 좀 맞물려 들어온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밴드 같은 경우에는 25포인트 단위로 1950 기준으로 아래는 1925, 위쪽으로는 1975, 요렇게 좀 밴드를 설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거래소보다는 요즘에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코스닥도 거의 방송이나 아니면은 뉴스 이런 데서 타이틀은 거의 똑같습니다. 코스닥 과연 이번에 600 돌파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600을 돌파를 해도 돈을 버시는 분은 돈을 버시는 거고요. 못 버시는 분들은 못 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 오히려 이제 업종이나 그 종목에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변화 요인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코스닥이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나 기타 이제 그 IT 부품줄 제조업 섹터 그 종목들이 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컨텐츠, 바이오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그 섹터 시총 상위 종목 기준으로 좀 많이 바뀌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섹터들이 순환매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어떤 날은 메디톡스가 시장을 끌고 가고 어떤 날은 뭐 컴투스가 시장을 끌고 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 섹터 내에서도 뭐 종목별, 업종별 내에서는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뭐 지수밴드 25포인트로 이 1950을 기준으로 1925에서 1975까지 대응하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예, 코스닥도 최근에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제조업에서 바이오 콘텐츠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현석 대표님 어떻게 이번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일단 지금 이슈가 이제 1950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자리에서의 어떤 상승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승은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뭐 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였었는데,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서 지금 뭐 27, 28 굉장히 강한 기간 매수세 유입과 그다음에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50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50선 위에서 물론 1980포인트나 2000포인트까지의 어떤 상승, 결국에는 상승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제한적인 상승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월말에 이렇게 끌어올려온 것이 지금 월말에 들어오는 기간 윈도우 드레싱 효과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다소 제한적일 거고, 서두에 이제 제가 글로벌 시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적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에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동조화가 되지 못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뭐 글로벌 증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다우나 나스닥과 지금 상반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와는 다르게 우리 시장만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지금 위도 아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지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코스피는 뭐 상승을 논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김영철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 밴드대 영역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다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는 제가 차트를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잠깐 뭐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추세가 아직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추세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2000선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지금 1800선에 대한 1900선에 대한 지지가 이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들이고, 코스피 월봉에서 특히나 본다고 하면은 지금 한 2년째, 2-3년째 지금 지리한 박스권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50선의 자리는 어찌 보면 지금 박스권의 중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어떤 상승보다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2200포인트를 돌파했던 이 자리가 갈 때 2000포인트를 넘고 2200포인트를 넘느냐에 따라서 그때가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나 어떤 대대 상승, 그다음에 추세를 논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코스피 쪽도 이제 하방으로 1880에서 1900선의 강한 하방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1950에서 다소 밀린다고 하더라도 1900포인트, 아까 말씀하신 뭐 밴드 영역과 좀 비슷한데, 뭐 그 부분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 뭐 밴드 내에서의 어떤 영역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 돌파,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지금 1950선을 논하는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600포인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사실 코스닥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는 월봉상의 약간 고점이었던 55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550포인트를 작년 4분기에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코스닥의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IT 부품주, 이런 엔터, 이런 종목들 군으로 이제 대장주를 형성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0포인트를 돌파하고 지금 지지를 받고 6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55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코스닥은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코스닥은 상방으로 업사이드가 한 8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열어둬도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업사이드로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포텐셜인가요? 네, 그럼 코스닥은, 포텐셜이죠? 코스닥의 좀 차트는 일단 좀 이따 보여드릴 수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년째 지금 뭐 지리한 박스권 횡보를 했었습니다. 네네. 코스닥이 지금 뭐 450포인트 저점으로 550포인트 고점으로 이제 박스 포인트에서 횡보를 했었는데, 5년 이상의 어떤 응집대 힘들이 터졌을 때, 최소 높이가 박스권만큼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450포인트에서 지금 6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올라가면은, 700포인트까지는 뭐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800포인트도 가능하다. 뭐 좀 이렇게 자신 보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올라갈 때는 뭐 충분히 업종에서 순환매가 좀 일어나기 때문에 업종 순환매 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시거나 업종 네. 순환매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 순환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업종 순환매가 끝난 이후에는 주도주가 시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종 순환매 적극적인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 순환매에 동참하셔서 지금이 뭐 물론 고점 논란도 있지만은 사실 여기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자리가 코스닥 저점일 자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뭐 보니까 업종 종목 다들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뭐 코멘트 길게 할 건 없는데 그냥 네. 저는 좀 원론적인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원론적인 게 뭐냐면 작년 국내 증시가 EPS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실 견조하게 버틴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EPS가 사실 한 10% 넘게 빠졌었어요, 작년에. 근데 네. 이렇게 10% 넘게 빠졌던 게 2000년 이후로 한 3번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나라 주가는 반토막이었어요. 예, 근데 그런데 작년에 잘 버텼단 말이죠. 잘 버텼던 거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자체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EPS에 투자하는 투자 트레이더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금은 사실 이머징 마켓이냐 뭐 약간 선진국 증시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되면서 이제 사실 달러 강세가 되면은 이제 자금이 계속 유출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 쪽에 자금이 다시 들어갈 거니까요. 근데 네. 그 부분이 사실 악재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두 가지 호재가 있어요. 사실은 원화 약세가 되면서 수출에 호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유가 하락에 있어서 또 수입에 또 약간 호재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
2000년대 이후로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있었던 적이 지금밖에 없고 이게 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그렇게 해서 탄력받아서 더 많이 가냐에 대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 뭐 지난주에는 뭐 강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뭐 이번 주에도 아주 강하다기보다는 이제 상승의 흐름을 탈 수 있다. 뭐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1950 정도 안착은 사실 내수만 부양이 되면 사실 수출은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수출은 사실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수출에서 문제 없는데 사실 수입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주로 위주로 있는 이 중소기업들 수입해서 그거를 뭐 납품 벤더로 돼서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완제품을 이제 수출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수입하는 쪽에서 이제 좀 혜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번에. 네. 왜냐면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 수출 수혜 받은 거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 거라고 느껴보신 분도 좀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별로 없기 때문에. 대기업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대기업 좋아해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기업 가지고만 이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 구조는 완전히 바뀌려면 좀 중소기업들이 좀 살아나야 되고 거기에 유가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강하다는 걸 좀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880 지지,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1880 지지를 형성을 하고 1980까지 한 100포인트 내에 박스권 흐름을 가다가 어떤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가시화되면 그때 달러 움직임에 따라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지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작년에 EPS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대부분 다 삼성전자랑 일부 대기업에서 다 까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중소기업 쪽 EPS는 괜찮아요 또. 그래서 그런 EPS 영향을 좀 코스닥 쪽에서 좀 이제 받아서 이제 좀 올라가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0포인트 뭐 돌파되고 기간 수급이 좀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600포인트 돌파를 위해서는요. 네, 코스피는 1950포인트 이상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코스닥도 600포인트 돌파 여부는 좀 기관 수급에 달려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새해 전문가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슈앤스캔들 시간이었습니다. 네, 결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전문가들이 가져온 종목을 편입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결정 포트폴리오의 운영 방법부터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매주 신규 종목은 토론을 통해서 편입과 제외를 결정합니다. 자, 두 번째는 편입된 종목은 이길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제외된 종목은 이길 시초가에 매도합니다. 자, 네 번째는 목표가를 제시한 경우 목표가 도달 시 매도하고요. 자, 다섯 번째는 손절가와 트레일링 스탑을 제시한 경우 이 매도하는 전략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총 10종목 이내로 운영을 하되 이 각 종목은 비중이 10%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결정 포트폴리오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샘과 서울 옥션, 그리고 로만손과 MPK, 솔브레인까지 이렇게 5종목이 편입이 됐는데요. 자, 이 종목들이 한 주간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수익률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종목이 각각 비중 10%씩 23일 20초가에 편입이 되었는데요. 이 기간에 코스피 수익률은 0.29%, 코스닥 플러스 1.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우리 포트폴리오는 한샘이 플러스 2.36%, 그리고 MPK가 플러스 2.18%를 기록했는데, 이 서울옥션과 로만손, 소브레인이 수익률이 부진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마이너스 2.29%, 그리고 코스피 벤치마크 대비 마이너스 0.87%, 그리고 코스닥은 벤치마크 대비 마이너스 2.35%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점검 차원에서 이 종목 AS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이 종목 중에서 한샘과 서울옥션, 극과 극의 온도차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앞으로 대응 방안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극과 극의 온도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포트폴리오 내에서 최고 수익률과 최저 수익률 두 개를 일단은 뭐 제 종목이 차지를 했는데요. 일단 한샘은 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방송이 나오는 거를 알았는지 한샘이 다시 한번 신고가,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한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에 나온다고 그랬더니 한샘이 오늘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보여줘야지 하고선 장중에 고가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고가를 지켜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일단은 뭐 종가는 조금 밀려가지고 이제 뭐 물론 이제 플러스로 끝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한샘 쪽에서 볼 거는 이 수급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샘 지금 수급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간당간당한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가 이제 5,400원 그 부근 자리에서 이제 뭐 지지가 일단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양 이틀간의 거래일이 상당히 중요하실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은 포트폴리오에서 아마 제외되는 첫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국내 유일의 이 경매 업체이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소더비나 아니면 크리스티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국내에서는 서울옥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부 이 부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현석 대표님은 이 MPK 흐름이 좋은데 로만손은 종목 대응 방안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만손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로만손이 좀 밑에 놓았습니다. 그렇죠. 손절가를 이제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손절가는 터치하지 않았고, 지금 뭐 장중 저점이 15,2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올라온 상태인데, 로만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를, 뭐 소폭 사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15,000원에서 손절가는 15,4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데 로만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데 불행히도 지금 수급이 국민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가 연기금이 주춤한 사이에 개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손절가 15,400원을 지키면서 포트에는 기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로만손 리스크 차원 관리에서 손절가 15,400원으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MPK도 MPK. MPK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방송에서 뭐 중국 얘기와 이제 피자 얘기를 하면서 좀 피자 얘기해주셨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중국이 이제 좀 피자를 먹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드시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P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좀 다소 안타까웠던 게 장중 뭐 한 4%대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종가 부분에서 좀 밀렸었는데 사실 오늘 MPK가 올렸다고 하면은 제 종목이 포트에서 최고 수익이 한번 나올 수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MP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호한 흐름이고 전고점 돌파, 홀딩 유지, 그다음에 포트에 유지하는 전략, 그다음에 손절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600원 유지하면서 지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만손과 MPK 모두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 지난주에 신세계건설이 포함이 안 된 게 정말 안타까워요. 네. 반면 이제 편입된 솔브레인은 흐름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좀 안 좋았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신세계건설 뭐 안타깝긴 합니다. 뭐 한 12% 났을 거예요. 근데 표정은 전혀 안타깝지 않고 억울한 시청자분들한테 표정이죠. 봐라 내가 이 종목을 했으니까 했었으면 어떻게 했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억울한 표정이긴 한데 사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매주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매주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고 저는 사실 오로지 성장형 가치 투자.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으면서 약간 밸류로 괜찮은 그런 종목 중에 신의원을 하나 그런 종목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예. 저도 좀 한 알려주세요. 30개 정도 들고 오려고 했는데 요 너무 많아서 일단은 뭐 그런 면에서 뭐 크게 아쉽진 않고요. 뭐 일단 맞아. 솔브레인 빨리 해야죠. 저희가. 소실한 종목이나 ES를 좀 해주세요. 미안해요. 솔브레인 뭐 얘기를 하죠. 뭐 근데 기관수급 견조합니다. 예. 기관수급 견조하고요. 일단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나왔잖아요. 실적을 통해서 좀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 사업 부분이 사실 안정화돼 있습니다. 지금 싱글라스 부분만 좀 적자가 좀 축소만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부가 워낙에 성장 동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과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사실 중저가 스마트폰 나오면서 이쪽 부분이 싱글라스 적자 축소 부분 많이 기여할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솔브레인은 아직 요 정도는 살짝 눌림목 정도의 조정. 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 정도면 눌림목이죠. 눌림목 정도 조정. 여기서 더 눌리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손절가는 뭐 특별히 뭐 건드리진 않을 거고요. 계속 갈 거고, 뭐, 손절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포트 유지할 생각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솔브레인도 계속 포트폴리오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들 편입을 해봐야겠죠? 자, 김영철 팀장님부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한 종목은 차바이오텍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종목은 대원미디어입니다. 일단은, 차바이오텍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일단은 뭐,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병원 이 거점 확대되는 모멘텀, 최근에 뭐 시장 트렌드 자체가 정부 정책 그리고 뭐 중국 쪽, 특히나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쪽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랑 중국이랑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자체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과거에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시장에서는 좋은 인식으로 막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쪽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좀 순항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원미디어입니다. 앞서도 이제 코스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말씀을 드릴 때 그 시장에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나 업종군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인가요? 뭐 그쪽에 가가지고 뭐 최경영 경제부총리였나요? 뭐 뉴스 기사로 이제 뭐 국내 컨텐츠 관련의 투자를 조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슈들도 좀 같이 발생이 되면서 국내 쪽에 이제 컨텐츠 관련 업종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유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대원미디어 자체만 놓고 보면은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대원미디어 대부분 많이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곤이라는 이 그 중국이랑 같이 협약해서 이게 이제 방영이 협약 중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NH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많은 그 종목과 업종 그 이제 M&A 지분 이슈를 통해서 식탐을 좀 보여줬고,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한국사회보결제가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네. 이 NH 엔터테인먼트랑 이제 그 사업 제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좀 성과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도 상당히 괜찮아가지고요. 용산 쪽에 이제 그 재개발 이슈로 4억이 이제 재평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자제분들을 이렇게 두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사실 크리스마스 날 가장 핫했던 게 이 그 다이노포스 그 이제 그 캐릭터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뭐 줄을 길게 서 있고 뭐 그게 완판이 돼가지고 해외 직구도 하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판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좀 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원미디어 먼저 조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가 이 앞전에 그 이제 거래량을 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봉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직전 고점 자리만 살짝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차바이오텍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요 종목을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까지 이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오늘 요 주도주 포트폴리오에는 요거를 좀 가져나가야겠다 했었던 부분들인데 장 후반에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 후반에 차익 실현이 나와가지고 누가 팔았나 봤더니 딱히 그렇게 매도 주체가 강하게 뭐 나온 부분들은 없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일단은 뭐 한샘이지만 수급 주체를 지금 뭐 잠시만 뭐 보면요. 일단은 뭐 그 수급 주체는 좀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대형미디어 전반적으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좀 부각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좀 두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차바이오텍과 대원미디어였습니다. 이 종목들을 이제 포트에 넣을지 편입을 시킬지 아니면 제외를 시키게 될지 다른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먼저 이현석 대표님, 이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저도 장중에 뭐 막판에 이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 봤는데 그래도 견조하게 그래도 뭐 지지받을 자리에서 뭐 잘 버텨줬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저도 어차피 관심 있어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의아한 게 이렇게 거래량이 없고 이렇게 작은 종목보다는 사실 미디어 컨텐츠 쪽이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에 공략했을 때 지금 대규모 자본들이 좀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 미디어보다는 뭐 미디어 플렉스라든지 SBS 미디어 홀딩스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 미디어보다는 차트상의 어떤 흐름도 그렇고 수급들 상황이나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낫지 않나. 근데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뭐 작은 종목이라서 이제 나쁜 종목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4억에 대한 땅 그 자산 재평가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큰 아까 말씀드린 뭐 미디어 플렉스나 기타 뭐 SBS 미디어 홀딩스 요거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 M&A 이슈가 같이 좀 맞물리기는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사실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컨텐츠도 가지고 있고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만약에 이게 좀 마음에 든다. 우리 같이 하자. 이러한 시너지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잡아본 건데요. 그렇게 많이 마음에 안 드신 거는 아니죠. NH 엔터테인먼트하고 제휴 물론 좋은데 사실 그것도 좀 솔직히 걸리는 게 네. NH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H 엔터테인먼트는 안 주지만 걔네랑 같이 하는 한국 사회별 결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대형 미디어도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대형 미디어 말고 다른 게 더 좋다는 뭐 그런 같은 시작대 분명히 있다는 건데 저는 사실 대형 미디어가 실적을 좀 봤으면 하거든요. 실적을 거래량은 저는 사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요. 차라리 거래량 괜찮다고 보는데 실적이 사실 문제다. 예, 그렇게 뭐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잖아요. 예. 협의 완료된 건 아니죠. 그리고 자산 재평가 관련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건 좀 약간 재무적인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뭐 일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원래 이렇게 토지나 부지가 재평가를 받게 되면 지금 당장 자산 가치 늘어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디프레시에이션, 그러니까 그 감가 상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재무제표에 나중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을 갉아먹게 돼 있거든요, 원래. 영업이익을 갉아먹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꼭 자산 재평가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네, 뭐 대원 그런 미디어보다는 뭐 차바이오텍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 종목 편입되는 거 동의하시나요? 차바이오텍은 개인적으로 좀 괜찮아요. 왜냐면 네. 전 줄기세포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젊어진대요. 성체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한테는 좋죠. 필요 없는 거. 둘 다 빼면 예. 김현철 열심히 준비하는 종목인데 그렇죠. 어쩜 그렇고 사실 대형 미디어가 아직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한번 협의 보도록 체결하고 하겠는데. 나서 그때 하면 어떨까. 예, 네, 그때 그러면 좀 생각을 차바이오텍 해보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도록 예,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다음 주에 네. 왠지 차바이오텍보다는 대형 미디어가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석 대표님이 준비하신 메가트렌드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 자, 또 한번 들어봐야겠죠? 뭐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걱정되죠? 네, 추천한 이후에. 근데 네. 지난주에는 뭐 사실 뭐 방송이 나간 이후에 여러 뭐 패널들을 하고 이제 저희 지인들이 얘기를 해서 너무 안정적인 종목을 좀 갖고 나오지 않았냐. 이현석 대표 스타일이 아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문의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제가 또 뭐 진짜 문의 감춰졌던 있었나요? 종목들 그다음에 이현석 대표가 좀 미는 메가트렌드에 적합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두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 카지노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 외국인 카지노 시장 점유율 1위 그런 기업이죠. 그다음에 중국인 VIP 마케팅을 통한 프리미엄이 증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발표됐던 정부의 7차 관광 인프라 확대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왜 메가트렌드냐 했을 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국내 카지노 산업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든지
마카오에 있는 그런 카지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파라다이스는 굉장히 저평가된 수준이고 또한 이후에 지금 뭐 얘기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영종도 즉 K 카지노에 대한 뭐 얘기인데 K 카지노가 개장이 됐을 때는 사실 저는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좀 버금가는 국내의 어떤 카지노 관광 산업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K 카지노가 형성됐을 때 파라다이스의 매출을 좀 추정치를 해봤을 때 지금 매출에 상향하는 뭐 4배, 5배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K 카지노가 이슈가 될 때 지금 올라갈 거고 지금 벌써부터 지금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이 종목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IT 부품주 쪽에서 한 종목을 좀 준비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IT 융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IT 부품, 휴대폰 부품 쪽에서 그다음에 충전, 배터리 사업까지 무선 충전 모듈 업체인데 RF텍이라는 종목입니다. RF텍은 국내 무선 충전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충전 벤더 1위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기 유도 방식의 충전기에서 지금 자기 공진 방식으로 상용화가 지금 변화가 되면서 또 다른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3에 무선 충전이 기본 사용으로 탑재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 있는데 기본 사용으로 채택이 됐을 때 벤더의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량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RF텍도 오늘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다이스와 RF텍, 이렇게 메가트렌드 포인트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어요. 자, 이제 편입과 제외를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김영철 팀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제 뭐 반론은 별로 없는 부분들입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썩 뭐 좋지만도 않다.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을 완벽히 한 다음에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RF텍 제가 개인적으로 이현석 대표님 좀 알고 있는데 이게 RF텍이 메가트렌드라고 저한테 한 3년 전 갤럭시 S3 때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때부터 이제 네. 좀 알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메가트렌드라고 저한테 이제 RF텍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그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었는데 지금 6에는 되는 거 맞는 건가요? 사실은 결정은 아직 안 났죠. 안 돼도 됩니다, 사실.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안 되면 안 되죠. 되거든요. 사실. 기본 사항이 돼야죠. 네, 사실, 예. 뭐, 지금 나무들을 자꾸 보시고 계신데, 숲을 보고 접근하는 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 숲을 보고서 여쭤본 건데요. 그게 사실, 안 돼도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무선 충전에 관한 산업 트렌드가 바뀌었던 게, 2012년도에 들어갈 때, 지금, 갤럭시 S3G에는 무선 충전이 기본 사양이 아니라 옵션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그 방식이 이제 자기 유도 방식의 충전기 네. 모듈이 별도 구매를 하면, 무선 충전은 이루어지긴 됩니다. 근데 무선 충전 모듈도 굉장히 비싸고 옵션이기 때문에 구매가 안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자기 공진 방식, 즉 와이파이와 비슷한 전파 방식으로 수미터 안에서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충전되는 산업 트렌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채택이 된다 안 된다의 논의는 예전 2012년도에 자기 유도 방식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선 충전기로 접근하는 이유는 자기 유도 방식에서 자기 공진 방식으로의 어떤 변화, 산업의 어떤 트렌드가 바뀔 때 접근하는 산업 초기의 맥점이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드디어 3년 만에. 예. 네, 그럼 김정철 팀장님 이 두 종목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사실 RF텍은 사실 어느 정도 좀 동의는 해요. 왜냐면 사실 이거 매출 발생하는 곳이 사실 RF텍도 사실 무선 충전 매출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매출이 발생될 때 이제 그때가 얼마나 이제 그때 이제 단가랑 이런 게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실적을 좀 봐봐야지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수요는 사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나오면 무조건 살 거거든요. 네. 왜냐면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려야겠죠. 추가적으로 이게 또 확장성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근데 RF텍이 얼마나 매출을 올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다른 무선 충전주보다는 그래도 RF텍이 무선 충전주에 가까워요, 사실.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RF텍은 괜찮다고 보고. 근데 RF텍이 사실 충전 부분 매출 비중이 60%입니다. 지금 뭐 좀 잘못 알고 계신 아니, 분도 그러니까 있는데 실제 발생 매출이요. 매출 비중은 그런데 이제 매출이 안 나오고 매출이 안 나오죠. 네.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의 팔려야지 매출이 나오죠. 어떤 팔리지 대화. 않는데 지금. 가 되면 예. 네, 그럼 근데 파라다이스보다는 RF텍 이야기를 좀 많이 파라다이스인데 해주셨는데 파라다이스는 사실 RF텍은 괜찮은데 파라다이스 네.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정책이 엇갈려요. 이게 우리나라 정책은 계속 키우자는 정책인데 중국은 규제하자는 네, 정책이고 근데 필리핀 쪽도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데 필리핀 쪽은 지금 필리핀 쪽도
상당히 필리핀 정부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그게 이제 사실 저항도 많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RF택이 더 낫지 않나. 네, 그렇게 네.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결과 RF택이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들어봐야겠죠? 예, 저는 간단하게, 크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자신을 하고 종목인가요? 싶죠. 어떤 자신감이죠? 그 현대 엘리베이터거든요. 첫 번째 종목이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8년 연속 점유율 1위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좀 실적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은데 대부분이 1분기에 지분법 손실을 반영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실적 선화라운드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고층 건물 이 빌딩 러시가 있는데 이게 또 약간 메가 트렌드와 좀 비슷해요. 네. 이게 고층 빌딩이 생기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스마트 엘리베이터. 스마트 엘리베이터 네. 시장이 열린 거죠, 드디어. 예,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과 해외 대리점 증가로 인해서 좀 해외 진출하고 해외 수주도 이번에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26년 동안 노사 무분기예요. 노사 분기를 한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하반기하고 비슷한 실적만 계속된다고 봤을 때는 아마 한 10배 정도? 예, PER 1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 한국콜마는 워낙에 다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신규 공장 가동하고 생산이 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브랜드 매출이 워낙 확대되고 있고 중국 사업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ODM 내 MS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 소비세 폐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가 상당히 차트적으로도 흐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네, 현대 엘리베이터와 한국콜마까지 소개를 들어봤는데 전문가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건데요. 아까 이제 스마트 엘리베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엘리베이터가 똑똑해지면 도대체 어느 부분이 이제 똑똑해지는 거죠? 인공지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그 층으로 바로 가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본인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들고 타면 이 사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주만 탈 때 그럴 때는 이제 이 사람 층을 다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필요 없는 기능이고요. 이게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한국콜마 중에 한국콜마 사실 아무래도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도 있어야 돼요. 지금 화장품주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장품 중에 한국콜마가 따라갈 게 없어요. 너무 급등한 상태고 이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도 화장품주로 되게 고민했는데 화장품주 없는데 주도주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게임주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그럼 다음 주 그죠? 게임주. 다음 주는 게임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미치겠어요. 지금 너무 다들 올라서. 여튼 한국콜마 주도주로 들어가야 되고 현대베이터는 실적이 오늘 실적 나왔거든요. 아트로 나왔습니다 거의. 그럼 차트 안 보시는, 잘 안 보시는? 아니 차트는 안 보는데 차트 잘 한번 안 보시지 봐보죠. 않나요?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사실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보시면은 현재 5만원대 이미 지지라인 형성돼 있고요. 지지라인 형성돼 있고 지금 전고 돌파 직전인데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어떤 종목이죠,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예. 현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근데 두 종목 다 흐름이 비슷해요. 예. 흐름이 비슷하. 이런 패턴만 찾은 건 절대 아니에요. 차트 안 보기 때문에 패턴을 골라서 온 건 아니고. 비슷하네요. 좀 비슷하죠. 현대 엘리베이터 제가 최근에 많이 안 봤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네,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가 얘기한 지 좀 오래됐는데 저도 아직도 여력은 뛰어나다라고 보고 PE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리고 현대상선이 더 이상 지목 손실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그런 실적 면에서. 나왔죠, 사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나왔다고 그리고 하는데. 이게 해외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좀 저는 괜찮은 아까 전에 부분이고요. 스마트 엘리베이터에서는 별로였는데, 차트를 보니까 좀 땡기네요. 저 예. 차트를 보진 않았어요. 저 차트 보진 않았는데 차트 보고 찾으신 것 같은데. 패턴이 좀 예. 비슷했을 뿐이에요. 이게 의외로 좀 비슷했던 것 뿐이고 사실은 이게 현대베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경협주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네, 옛날에 사실은 항상- 이제 요 경협주랑 골프할 때 실적을 좀 봐줬으면 왜냐면 국내 MS 8개월째 일이거든요. 네, 얘네밖에 하지 크죠.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죠. 않나요? 여러 개 거의?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중소업체들, 군소업체들이 있죠. 이 현대베이터가 김영철 팀장님이 말하는 그런 독점적인 지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현대상선 지분 손실이 항상 문제가 돼요. 분기별 실적 보시면은 1분기에 지분 손실 다 반영하거든요. 근데 올해 반영할 게 많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항소화는 무조건 네. 넣어야 돼요. 종목 다 사신다는 겁니까, 지금? 화장품 근데 욕심 아니신가요? 아니 현대베이터 지난주에 한 종목 하셨죠? 네, 빠졌으니까. 근데 한 매쳐 신재에서 빠지게 한 매쳐가지고 두 종목 다
한국콜마 근데 화장품 좀 안 넣고 좀 가기에는 좀 네. 리스크 있지 않나. 저는 왜냐면 수남에 돌 때 화장품 또 갈 때 우리가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포트에 화장품주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 포트에. 그렇죠? 그럼 차트적으로 좀 그래서 좀 설득을 좀 계속 하고 좀 있네요. 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콜마 한번 오늘 보여주죠, 집중적으로 좀 저만 좀 공략하는 것 같은데, 자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아주 똑같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비슷해요. 달리는 말인데요? 그렇죠. 올라타면 되나요? 네, 근데 이격이 그나마 좀 적다는 거하고. 이격이 적지는 않은 것 다른 같은데요. 화장품주에 비하면. 다른 화장품주에 네, 다른 화장품주에 좀 비해서. 비하면 적다는 거고. 그리고 좀 기간 수급 역시, 전 사실 기간 수급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수급은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 수급은 빠질 때 동시에 다 빠지는 거. 아까 제가 시장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머징 마켓 돈 빼려고 그러면 다 빼는 거예요. 예, MSCI 올컨츄리 지수 보고 다 빼는데 뭐 장사 있나요? 뭐, 우리 종목들 중에 이거 K200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국인 수급보다는 사실 기간 수급, 연기금 지금 투시권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김혜수 형님 얘기하는 것처럼. 예, 연기금 투시권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콜마도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있어서 네. 좀 괜찮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저 설명을 네, 좀 밸류에이션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국콜마는 제가 사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사실 지금도 주가는 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시총이 네. 예를 들면 지금 한번 보시죠.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한콜마 같은 이거는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좀 EPS나 PER 같은 경우는 좀 이제 12개월 선행 정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현재 지금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거의 100억대 평균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내년에 한 400억, 500억대 잡을 수 있고요. 400, 500억대 잡히면은 상당히 20배 정도면은 중국 내수 시장 평균 PR이 23배 정도 되니까 20배 정도면 아직 꼭 목표가는 아니라는 거죠. 15% 먹겠다고. 아, 그건 아니죠. 오버슈팅이 있죠. 그리고 뭐 슈팅까지도. 보수적으로 봤던 실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실적이 계속 이어간다는 전제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 더 확장되면 지금 본 소비세 폐지에 따라서 수혜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실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 네, 사실 소비세 폐지 그 색조화정품에 대한 이슈가 좀 저는 가장 강력한 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장품주는 네.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워낙 사실 리허설 할 때 제가 아모레퍼시픽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했었는데요. 그때 못 잡아가지고 그게 좀 한이 되긴 했는데. 좀 꼬였어요. 그래서 예. 사실 제가 첫 번째 게임주하고 화장품주를 넣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게임주에서 우리가 좀 NC소프트 사실 제가 NC소프트를 들어오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지난주에 NC소프트 못 넣고 신세건설 빠지고 좀 약간 꼬였는데 저 때는 꼬인 실타래를 풀기에 한국콜마가 이렇게 본인 자랑하시는 거죠? 아 그런가요? 비장의 무기지 않나. 네. 이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한국콜마였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편입하는 거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차트랑 저는 뭐 수급 네. 마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한국 콜마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저도 좋아 보입니다. 한국콜마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예, 화장품주는 네.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편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 추가 편입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차바이오텍과 RF텍, 현대 엘리베이터, 한국콜마까지 이렇게 총 4종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네, 그러면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표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은 시초가에 편입하기로 하고요. 손절가는 13,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중국 병원의 거점 확대 본격화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RF텍은 시초가에 편입을 하게 되고 손절가는 8,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갤럭시 S6 탑재 기대감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투자 포인트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또 현대 엘리베이터는 시초가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손절가는 59,200원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해외 진출 및 신규 수주 모멘텀 그리고 흑자 전환 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콜마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초가에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2,900원 제시를 해주셨고 투자 포인트로는 중국 사업 안정화와 소비세 폐지가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추가된 종목까지 포트폴리오가 든든하게 채워졌고요. 다음 주 수익률도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결정 포트폴리오였고요. 잠시 화면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돌 투자 삼국지 유쾌하게 두 번째 시간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